승승장구하던 갤럭시 노트 7이 잇따른 배터리 폭발 제보로 물량 공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잘 나가던 삼성전자 주가는 배터리 폭발 이슈에 2% 넘게 하락했고 배터리를 공급한 삼성 SDI의 주가는 6% 넘게 빠졌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선박 가압류와 입항 거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전년보다 2.6% 늘어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와 신세계가 손잡고 국내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오는 9일 문을 여는 스타필드 하남에 64평형 규모의 테슬라 매장이 들어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첫날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출시 후 물량이 딸릴 정도로 잘 팔렸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충전을 하는 중 폭발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면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의 공급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이 폭발 이슈가 터지면서 삼성전자는 물론 배터리를 만든 삼성 SDI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19일 갤럭시 노트 7이 국내에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판매된 대수는 약 40만 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초반 인기몰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출시 2주 만에 삼성전자는 이동통신사들의 물량 공급을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SNS 등을 통해서 잇따른 배터리 폭발 제보가 연이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중 핸드폰이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제품들을 수거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출하를 중지하고 품질 점검을 위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연발화 논란에 휩싸인 갤럭시 노트 7의 국내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에 원인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해 제품 결함 여부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폭발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 넘게 하락하며 160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배터리가 삼성 SDI 제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달 26일부터 닷새째 내림세를 이어온 삼성 SDI는 오늘 6%대 급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선박 가압류, 입항 거부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수출 물량을 실은 한진해운 일부 컨테이너선에 정박하지 말고 당분간 공해상에 대기하라는 명령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한때 부산신항에서는 컨테이너를 고박하는 레싱 업체 등이 대금 체불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법원은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를 가압류했고 한진해운이 용선에 운영하는 한진멕시코호도 운항을 멈춘 상태입니다. 중국의 샤먼, 신강, 스페인 발렌시아, 미국 사바나, 캐나다 프린스 루퍼트 등 해외 항구는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8월 수출이 40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올해 8월은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많은 데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선전했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8월 수입도 34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0.1% 증가하면서 2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8월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 흑자로 5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저유가 영향이 계속되고 전기요금도 내리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4% 올랐습니다. 지난달 상승률은 2015년 4월 0.4%를 기록한 이후 16개월 만에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에서 4월 1%대를 기록한 뒤 4개월 연속으로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테슬라 모터스가 신세계와 손잡고 한국의 첫 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내 전기차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세계와 테슬라가 손을 잡기로 한 겁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세계그룹이 미국의 전기차 선도기업인 테슬라와 손잡고 한국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오는 9일 문을 여는 스타필드 하남에 205제곱미터 64평형 규모의 테슬라 매장을 오픈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 달 한국의 첫 매장을 여는 테슬라는 고급 세단인 모델 S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진출한 뒤 내년에 SUV인 모델 X를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신세계는 테슬라 측이 내년과 2018년에 추가로 문을 여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의 추가 입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세계는 이번 테슬라와의 협약으로 신세계 고객들에게 또 하나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트렌드 리딩 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스타필드 하남의 테슬라 1호 매장을 시작으로 신세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백화점과 이마트, 조선호텔 등 25곳에 데스티네이션 충전 인프라를 만들 계획입니다. 데스티네이션 충전 인프라란 고객들이 쇼핑이나 식사를 하거나 호텔에 숙박할 때 차를 충전할 수 있는 테슬라 고객의 전용 충전소를 말합니다. 신세계가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면서 그동안 충전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전기차 구입을 망설였던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신세계는 온라인몰인 ssg.com의 오프라인 매장을 스타필드 하남에 개설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온라인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신개념 오토어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신세계는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진화된 쇼핑 공간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지난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상승했습니다. 전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된 겁니다.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실수요자들이 일부 주택 매수에 나섰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주택 공급 축소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 지역에서 기존 아파트의 호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강세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각각 0.11%, 0.04% 상승했고 인천은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6%로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지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1% 하락했습니다. 울산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0.1%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반면 부산은 재건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지난주 0.1%에서 이번 주 0.25%로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 원대 부당급여를 수령한 의혹이 제기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별다른 역할이 없이 400억 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소환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검찰청사로 향했습니다.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일원이 검찰에 나온 것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계열사 간 부당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롯데그룹 경영비리 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자살로 잠정 중단됐던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롯데가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요. 급물살을 타게 된 롯데그룹의 수사와 관련해서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그룹 내 핵심 인물로 꼽혔던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을 하면서 수사가 잠시 주춤했는데 네.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소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롯데그룹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 원의 부당급여를 수령한 의혹이 제기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롯데건설과 롯데상사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에서 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여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등기이사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에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작년 동생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계열사 간 부당자산 거래와 총수 일가의 소유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등 여러 비리 의혹도 함께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신 전 부회장의 조사는 신동빈 회장을 소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이 인수합병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계열사로부터 이 부족한 자금을 또 메우기도 하고요. 알짜 자산과 관련된 부분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특정 계열사에게 전해주는 이른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100억 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를 잡고 횡령 혐의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이어 다음 주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동빈 회장의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검찰이 신격호 명예회장과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 그리고 막내딸인 신유미 씨도 조사할 방침이라죠? 네, 맞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 씨와 함께 그의 막내딸도 함께 조사할 예정인데요. 서 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은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와 함께 그의 막내딸인 신 씨는 아무런 역할 없이 롯데 계열사 임원이나 주주로 100억 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입니다. 고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신 총괄 회장도 서면 또는 방문 조사 형태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은 전날 정신적 제약에 따라 판단과 사무 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주요 의사결정을 대신할 한정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 씨 등과 함께 지분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총괄 회장의 맏딸인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청탁, 또 이와 함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5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7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롯데그룹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수사 방향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향후 수사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검찰은 이 비자금 의혹 수사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룹 비자금 조성에 있어 정책본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그룹 오너가에서 어디서부터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즉 정책본부를 비자금 조성 창구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본부의 키맨이었던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하면서 결국 반쪽짜리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인원 부회장은 롯데그룹에 비자금은 없다며 2015년까지 모든 결정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했다라는 유서를 남겼는데요. 롯데 비자금 관련 최종 책임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몰고 실무 책임자를 이 부회장 쪽으로 본다면 자칫 롯데 수사가 용두사미로 흐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무 책임을 질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신격호 총괄회장 역시 고령의 치매약을 복용할 정도로 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 쉽지 않은데요. 결국은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경영 비리가 있는데 이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롯데그룹을 향한 검찰의 사정 칼날이 매섭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 탈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과의 산별 교섭을 배제한 채 각 은행별로 개별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요. 금융노조는 사용자 협의회와의 협상 이외에 어떠한 만남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대화 채널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은행들의 사용자 협의회 탈퇴는 금융노조를 교섭창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별교섭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각사 노조와 개별적으로 협상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각 은행별 노조와 협상할 경우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기 더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산업은행을 비롯한 7개 금융공기업들은 사용자 협의회를 탈퇴한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 경영진마저 금융공기관과 비슷한 수순을 밟자 금융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사 노조별 개별 접근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사용자 협의회 탈퇴는 금융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금융공기업이 사용자 협의회를 탈퇴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강압에 의한 탈퇴였습니다. 금융노조는 오는 9월 23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을 동원한 총파업으로 경영진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또 사용자 협의회 탈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 3차 총파업은 물론 무기한 총파업까지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 강대강 대치에 금융마비가 현실화될지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혁신적 과학자의 위대한 발견을 지원해 인류에 공헌한다는 목표로 서경배 과학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은 서경배 과학재단에 사재 3천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이 3천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서경배 과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서경배 과학재단은 오늘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갖고 재단 운영 계획과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서경배 회장은 이 자리에서 3천억 원 규모의 개인 보유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경배 과학재단은 과학자 중심의 연구재단이라는 원칙하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창의적인 신진과학제를 발굴해 장기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천혜유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 밖에도 또 무궁이 열려있는 세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진과학자들이 무한한 꿈을 꾸면서 싱귤러리티, 특이성과 독창성이 발현되는 연구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서경배 과학재단은 서 회장이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재를 출연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존 아모레퍼시픽 재단과는 다릅니다. 서 회장은 성공하기까지 받아온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 사회에 반드시 크게 돌려줘야겠다고 다짐했다는 재단 설립 배경을 밝혔습니다. 재단은 매년 공개 모집을 통해 생명과학 분야의 신진학자 3명에서 5명을 선발하고 각 과제당 5년 기준 최대 2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경배 회장은 과학재단을 향후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우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은행 이자보단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달리 오피스텔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쪼개 팔 수 없고 또 투기 과열지구 등에선 전매 제한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공급 과잉 우려와 임대 수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꾸준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은 3에서 4% 수준입니다. 과거 7에서 8% 하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오피스텔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데 아파트 분양권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매수자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거용으로 분양을 받아 취득세를 면제받고 일반 임대사업자는 업무용으로 분양을 받고 10%의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일반 임대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10년간 사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사업자 신고를 폐지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보통 오피스텔 분양권은 전매 제한 기간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투기, 과열지구 등에선 1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매도자의 경우엔 한 사람에게만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한 개를 한 명에게 전매하는 것은 되지만 2개 이상의 분양권을 쪼개서 팔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수익형 부동산 업계에선 가족들 명의로 하나씩 계약해야 분양권 전매 시 수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해외 투자은행들은 9월보다는 12월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티그룹은 10월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와 11월 미국 대선 등 대형 정치적 이벤트가 예정돼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9월보다는 12월이 적합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NP 파리바도 연준이 미국의 경기 회복을 확신하고 시장 위험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9월보다는 12월 인상이 유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미국 금리 인상 여부는 내일 발표된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에 달려 있다며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 미국이 이달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은행과 핀테크 업체 그리고 이동통신 회사 등 이 업종이 서로 다른 회사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공유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들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빅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관련 간담회에서 그간 이종 사업자 간 보유 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결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은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동종업권은 물론 이종업권 간 정보 결합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반기 안에 전 금융권의 비식별화 개인 신용 정보와 관련한 통계 수치 그리고 분석 결과가 순차적으로 금융회사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금융회사와 이동통신회사가 보유한 비식별 개인정보를 통합해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만든 뒤 기존 금융회사보다 더 싼 이자의 대출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내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20년 151%까지 낮추고 총 부채 규모도 490조 원대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8월 내수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6% 하락했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국내외 여행 예약이 급증하면서 연휴 기간 해외 도선 항공권과 리조트 등이 이미 100% 예약됐거나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마일 비만학회 회장이 비만의 주요 요인은 식습관과 운동량, 유전자로 볼 수 있다며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비만하면 자식도 비만일 확률이 40%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